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상원이 월요일 마크웨인 멀린 상원 의원을 차기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인준했으며 표결 결과는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대부분 당파 표결 양상을 보였습니다. 멀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크리스티 노엠의 후임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두 번째 국토안보부 수장이 됩니다. 그는 현재 10만 명 이상의 국토안보부 직원이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는 셧다운 상황 속에서 취임하게 되며 인준청문회에서 의회에 가능한 빨리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전임자 노엠 장관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요원에 의해 미국 시민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이를 국내 테러라고 표현해 초당적 비판을 받았고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진 출국 광고 캠페인 계약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멀리는 청문회에서 전임자와는 다소 다른 접근 방식을 예고하면서 이민 단속을 위해 가정이나 사업장에 진입할 때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민주당이 셧다운 종료 협상의 조건으로 요구해온 행정영장 의존 축소와 맞닿아 있어 교착 상태에 빠진 예산 협상에 물꼬를 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멀리는 연방재난관리청을 폐지가 아닌 구조 개편 방향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뉴저지주의 구금시설 전환 계획이 추진 중인 지역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으며 중간선거 시 투표소에 국토안보부 소속 재봉요원을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유일하게 랜드폴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는 청문회에서 멀린의 과거 폭력적 발언과 미공개 해외 출장 문제를 정면으로 추궁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과 마틴 하인리치 두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으며 하인리치 의원은 성명을 통해 멀린이 스티븐 밀러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장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워싱턴 연방법원의 폴 프리드먼 판사가 지난 3월 20일 펜타곤이 2025년 10월 도입한 언론 접근 정책의 핵심 조항들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즉각 무효화했습니다. 이 정책은 전쟁부가 기자들을 보안 위험으로 분류하고 취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사들이 펜타곤에서 퇴출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프리드먼 판사는 40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이 정책이 전쟁부 지도부에 유리한 기사만 허용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이란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이 다양한 시각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뉴욕타임스의 취재 자격을 즉시 복원하라고 명령했으며 기자들의 보안 심사와 자격 정지에 관한 모든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전쟁부 수석 대변인 숀 파넬은 법원 명령에는 따르되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펜타곤은 항소와 동시에 보안 심사 권한이 제거된 상황에서 비호의 출입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펜타곤 내부 기자 전용 공간인 특파원 복도를 즉시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자의 펜타곤 출입은 전쟁부 관계자의 에스코트를 받아야만 가능하며 정례 브리핑과 기자회견, 공보실을 통해 잡힌 인터뷰에만 접근이 허용됩니다. 전쟁부는 펜타곤 부진의 별관에 새로운 언론 작업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개설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언론이 미국 측 사상자 등 부정적 전쟁 뉴스를 의도적으로 부각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한다는 비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멕시코 국경에서 입국을 시도한 이민자들에게 망명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다루는 구두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정식 명칭은 노엠 데 알 오트로 라도이며 핵심 쟁점은 멕시코 쪽 국경에 도달한 이민자가 연방법상 미국에 도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미터링 정책을 통해 입국 항구에서 망명 희망자들을 돌려보내고 미국 땅을 밟기 전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인권단체들은
이 정책이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에 보장된 망명 신청 권리를 위법하게 차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미국에 물리적으로 존재하거나 도착한 이민자는 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경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도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입니다. 2017년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멕시코 출신 망명 신청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하급 법원들은 이 정책을 여러 차례 무효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원고 측은 미터링 정책이 박해를 피해온 이민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온 미국의 오랜 전통에 어긋난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연방정부 측은 망명보호 규정이 실제로 미국 영토에 물리적으로 입국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입장이며 이보다 넓은 해석은 국경관리와 수용능력 통제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책 분쟁을 넘어 연방법상 도착의 법적 정의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향후 미국 망명 제도 전체의 틀이 바뀔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올해 6월 회기 종료 전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대법관 9명 전원이 이번 심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텍사스 걸프해안 인근 포트하서에 위치한 발레로 정유소에서 월요일 대형 폭발이 발생해 거대한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포트하서시 샬럿 모지스 시장은 이번 폭발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으며 모든 근무 인력의 안전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폭발 직후 시 당국은 서쪽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대신 실내 대기 명령을 내렸고 인근 고속도로도 통제됐습니다. 수마일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집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으며 인근 네덜란드 지역의 한 가정용 보안 카메라 영상에도 폭발 충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화재는 폭발 발생 약 12시간 만인 화요일 오전 5시 30분경 진압이 완료됐고 실내 대기 명령도 해제되면서 통제됐던 고속도로도 다시 개방됐습니다. 텍사스 환경품질위원회는 현장에 긴급 대응 인력과 이동식 대기질 측정 장비를 배치했으며 월요일 늦은 시간까지 대기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지역 학교들은 화요일 안전을 위해 휴교 조치를 취했습니다. 발레로 정유소는 직원 약 7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약 43만 5천 배럴의 원유를 처리해 휘발유와 디젤, 항공유를 생산하는 대형 시설입니다. 이번 폭발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원유 공급 불안정 속에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해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발레로 측 대변인 캐럴 허버트는 자사 긴급 대응팀이 지역 당국과 공조에 대응 중이며 근무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워싱턴주 의회가 지난 3월 11일 통과시킨 이른바 백만장자 세금 법안에 대해 밥 퍼거슨 주지사가 아직까지 서명도 거부권 행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연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워싱턴주 주민에게 초과분에 대해 9.9%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부부 합산 소득도 포함됩니다. 법안이 서명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첫 납부는 2029년 4월에 이루어지지만 워싱턴주 공화당은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기 전에 이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 공화당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짐 월시주 하원 의원은 현재 당 차원에서 이 세금을 폐지하기 위한 주민 발의를 준비 중이며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는 즉시 공식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시 의원은 특히 퍼거슨 주지사가 법안의 특정 조항에 대해 부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퍼거슨 주지사는 4월 6일경까지 법안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서명이나 거부권 행사 없이 기한이 지나면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됩니다. 법안 통과 직후 퍼거슨 주지사는 SNS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게시한 바 있으며 워싱턴주 전체 주민의 0.5%만 해당되는 세금으로 저소득층 세금 공제 확대와 무상급식, 보육투자 등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 발의가 공식 접수되면 2026년 11월 선거 투표에 붙이는 것이 목표이며 이 경우 유권자들이 세금 징수가 시작되기 전에 법안을 되돌릴 수 있게 됩니다.
월시 의원은 이 법안이 향후 전체 워싱턴주 주민에 대한 소득세 도입에 문을 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주 헌법이 요구하는 균일 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직 워싱턴주 법무장관 론 맥케나도 이미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이며 월시 의원은 주민 발의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 대중의 관심이 높아져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콜롬비아 남부 아마존 지역 푸에르토 레기사모에서 군병력을 수송하던 로키드 마틴 허큘리스 수송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최소 66명이 숨졌습니다. 이 수송기에는 군인과 승무원을 포함해 총 12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추락 현장에서 최소 77명이 부상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콜롬비아 공군사령관 카를로스 페르난도 실바는 항공기가 공항에서 약 2km 떨어진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해 추락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콜롬비아 현지 매체가 공유한 영상에는 추락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오토바이로 부상 군인들을 이송하고 울창한 숲을 속 화재를 진압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국방장관은 구조팀을 현장에 파견하고 74개 병상을 갖춘 항공기 2대를 투입해 부상자들을 수도 보고타 등의 병원으로 후송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체스 장관은 해당 항공기가 비행 적합 상태였고 승무원도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콜롬비아 내 무장단체의 공격 가능성은 이미 배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사고라고 표현하면서 수년간 노후 군용기 교체를 추진해 왔으나 관료주의적 장벽에 막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락한 수송기의 기체 번호는 미국이 최근 몇 년간 콜롬비아에 인도한 세대 C-130 중 첫 번째 기체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큘리스 C-130은 1950년대 처음 도입된 기종으로 콜롬비아는 60년 넘게 이어져 온 내전 속에서 병력 수송용으로 이 기종을 지속 운용해 왔으며 지난 2월에도 볼리비아 공군 소속 같은 기종이 에랄토시에서 추락해 20명 이상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최종 사망자 수에 대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로키드 마틴 측도 콜롬비아의 사고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